2024년 러시아의 국경 도시 벨고로드와 쿠르스크, 포탄이 쏟아지고 장갑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시가지를 질주합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격자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했고 러시아 군복과 똑같은 위장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푸틴에게 등을 돌린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전차보다 무서운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는 법이죠. 오늘 이야기는 크렘린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유령 군대, 푸틴의 최악의 악몽이 된 러시아 내부 반란군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이며 과연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 채널은 가장 깊숙한 진실을 다룹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들을 단순히 반군이라는 한 단어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각기 다른 이념과 목표를 가진 여러 조직의 연합체에 가깝죠. 가장 대표적인 세력은 자유, 러시아 군단, 러시아 의용군단, 그리고 시비르 대대입니다. 자유 러시아 군단은 우크라이나 측으로 전향한 전직 러시아군 포로들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었습니다. 이들은 푸틴의 독재를 끝내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러시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반면 러시아 의용군단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극우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일부 대원들은 네오나치와 연관되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러시아 국가를 원하지만 그 국가의 지도자가 푸틴이 아닐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르 대대는 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내 소수민족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스크바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고향을 해방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이들이 푸틴 타도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인 겁니다. 처음에 이들은 그저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선전 조직처럼 보였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푸틴 정권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이었죠. 러시아 국방부는 이들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벨고로드주에 대한 대규모 월경 공격을 감행하며 자신들이 단순한 온라인 조직이 아님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장갑차와 박격포, 드론까지 동원한 이들의 공격에 러시아 국경 수비대는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며칠간 국경 지역의 여러 마을을 점령하고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심리적 타격을 입혔죠. 안전한 후방이라고 믿었던 러시아 본토가 공격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크렘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벨고로드 작전은 단순히 군사적 기습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건 한편의 잘 짜인 연극이자 러시아의 심장부를 겨눈 날카로운 비수였죠. 모든 것이 아주 치밀하게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곳만 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벌떼처럼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경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꿰뚫고 들어갔죠.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나 러시아군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순간 다른 쪽에서 더 깊숙이 파고드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은 러시아 지휘부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립니다. 어디가 주공격이고 어디가 교란인지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 결과 러시아의 대응은 우왕좌왕하며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국경 검문소들은 화염에 휩싸였고 그라이보론처럼 평화롭던 작은 국경 도시들이 이들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동네 거리를 활보하는 러시아군이 아닌 무장 병력의 모습에 충격과 공포에 빠졌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목표가 있었죠. 바로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 즉 심리전이었습니다. 푸틴의 철권 통치 아래 러시아는 안전하다는 크렘린의 선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러시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이 TV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안방까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탱크 수백 대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죠. 또한 푸틴 체제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심지어 무장투쟁까지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가장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주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정예 병력을 강제로 빼내게 만드는 것이었죠. 체스에 비유하자면 상대가 내 왕을 직접 공격해오니 맹렬하게 펼치던 공격을 멈추고 어쩔 수 없이
수비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공격 이후 러시아는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해 바흐무트나 자포리자 같은 격전지에서 싸우던 병력의 상당 부분을 울며 겨자 먹기로 빼내서 벨고로드와 쿠르스크 국경지대로 급파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에게는 정말 엄청난 이득입니다. 최전선의 압박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이들은 점령한 마을 행정 건물에서 러시아의 삼색기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자유러시아 군단 깃발을 내거는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전 세계의 소셜미디어로 실시간으로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단 한 사람, 블라디미르 푸틴의 굳건해 보이던 권위와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냈습니다. 강한 러시아의 이미지가 국경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셈이니까요. 다급해진 크렘린은 선전 기계를 총동원했습니다. 국영 언론들은 이들을 우크라이나에 고용된 외국 용병 또는 네오나치 테러리스트라고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려는 시도였죠. 만약 이들이 러시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의 특수 군사작전이 아니라 러시아인 대 러시아인의 내전 양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정권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죠. 러시아 국방부는 연일 테러리스트 수백 명 사살과 같은 전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반군 측이 공개하는 영상에서는 그들이 유유히 활동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부 발표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 국경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러시아의 심장부,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포성도 비명도 없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전쟁이죠. 바로 내부로부터의 파괴 공작, 사보타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시베리아의 광활한 타이가 한복판, 밤의 정적을 깨고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 러시아의 대동맥,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레일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전선으로 향하던 탱크와 탄약을 실은 화물열차가 탈선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죠. 이건 전쟁의 혈관을 끊어버리려는 정교한 공격입니다. 또 다른 곳에선 모스크바 외곽의 한 군사 징집 사무소가 깊은 밤, 붉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누군가 던진 화염병 하나가 이제 막 징집될 청년들의 서류와 함께 건물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을 태운 게 아니에요. 국가의 동원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심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최신의 전투기 부품을 만드는 핵심 군수 공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기도 합니다. 밤새 치솟는 불길 속에서 수개월치 생산량이 잿더미로 변하는 거죠. 처음에 러시아 당국은 이걸 단순한 사고 혹은 불만을 품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텔레그램 같은 SNS의 영상이 올라오죠. 자유러시아 군단이나 국민공화군 같은 반푸틴 조직들이 이건 우리의 소행이다라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 충격적입니다. 외부에서 침투한 특수부대가 아니라 바로 러시아 내부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 자신들의 협력자들이 벌인 일이라는 거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저항군으로 변하는 사람들, 이웃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는 바로 그 러시아인들이요. 이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선으로 가는 보급의 동맥을 끊고 내부에서부터 사회를 흔들어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거대한 전쟁 기계를 아주 작은 나사부터 하나씩 풀어버리는 거죠. 이건 마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어디서, 누가, 언제, 다음 공격을 감행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모든 사고와 화재를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과 불안이라는 독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국경에서 벌어지는 탱크와 포탄의 전투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번져나가는 저항의 불씨, 언제고 거대한 화염으로 타오를지 모르는 러시아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공포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비밀스러운 조직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국민공화군, NRA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2년 8월 이전까지 이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 해 모스크바 외곽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폭발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푸틴의 브레인이라 불리는 극우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을 노린 공격이었지만
차에 타고 있던 그의 딸 다리아 두기나가 대신 목숨을 잃었죠. 이 충격적인 사건 직후 어둠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조직이 바로 이 국민공화군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대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에서 싸우는 자유 러시아 군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였죠. 자신들은 러시아 영토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지하 저항 네트워크라고 선언했습니다. 군인, 정치인,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까지 포함된 비밀 결사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외부에서 성벽을 공격하는 군대가 자유 러시아 군단이라면 국민공화군은 이미 성벽 안에 잠입해 내부에서 성문을 열려는 파괴 공작원과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FSB의 감시망, 바로 아래에서 활동하는 유령 같은 조직을 자처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들은 실제 하는 조직일까요? 솔직히 말해 그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몇몇 온라인 성명서와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주장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러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거대한 저항 세력일까요? 아니면 러시아 내부에 혼란과 불신을 심으려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작게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몇몇 과격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부풀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전쟁의 안개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들의 실제 규모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효과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두기나 암살 사건은 러시아 엘리트 계층에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던 전쟁의 공포를 모스크바의 심장부, 자신들의 안방 바로 앞까지 끌고 온 사건이었거든요. 견고한 담장 안에서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믿었던 권력자들에게 당신이 쌓은 벽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당신의 안전은 환상일 뿐이며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 있다는 차가운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크렘린과 아무리 가까운 인물이라도 더는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령 같은 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병력을 모으고 심지어 서방의 최신 무기까지 손에 넣는 걸까요? 그들의 활동은 수면 아래에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병 활동의 심장부는 바로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입니다. 이건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앱이 아닙니다. 철저한 암호화로 국가정보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현대판 지하 조직의 접선 장소인 셈이죠. 채널에는 푸틴 정권의 폭주와 부패의 환멸을 느낀 러시아인들의 조용한 분노가 흐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한 전직 군인, 강제 징집을 피해 해외로 탈출한 젊은이, 혹은 수십 년간 해외에서 조국의 비극을 지켜봐온 러시아 교민사회까지 이들이 잠재적인 지원자들입니다. 물론 아무나 받아주진 않습니다. 매우 신중하고 다층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신원이 확실하고 이념적으로 동조하는 인물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정교한 리크루팅 과정인 거죠. 그렇다면 군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자금줄 역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국경도, 정부의 금융 감시망도 쉽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익명의 지지자들이 보내는 소액의 기부금이 모여 총알과 군복, 그리고 식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외에 거주하는 반푸틴 성향의 러시아 사업가나 커뮤니티의 후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강력한 지원군은 역시 우크라이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공공연한 비밀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즉 GUL은 이들과의 협력 관계를 굳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푸틴의 독재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수사적 발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에게 안전한 훈련 장소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교관에게 현대적인 전술과 무기 사용법을 배우고 미국산 험비나 벨기에제 소총 같은 서방제 무기를 지급받습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서방이 지원한 무기들이 이들의 손에도 쥐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GUR은 러시아 국경의 취약 지점, 러시아군의 병력 배치 현황과 이동 경로 등
최고 수준의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정보 지원이 없다면 이들의 대담한 국경 침투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기획하고 지원하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대리전, 프록시 워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가장 효과적인 칼날로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전쟁의 가장 오래되고 냉혹한 전략이 21세기 전장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 가치, 군사 위협인가, 심리적 무기인가, 12-45, 14-30. 냉정하게 평가해봅시다. 이들이 보유한 병력은 수천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100만이 넘는 러시아 정규군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이들이 단독으로 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릴 군사적 능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가치는 군사력이 아닌 심리전과 전략적 교란에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푸틴이 만든 러시아는 단결했다는 신화를 깨뜨립니다. 러시아인 스스로가 총을 들고 푸틴에게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권의 정당성에 흠집을 냅니다. 둘째, 러시아군이 병력을 분산시키도록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집중해야 할 정예 병력의 일부를 후방 국경 방어에 묶어두는 효과를 낳죠.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는 엄청난 전략적 이점입니다. 결국 이들은 전세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는 아닐지라도 러시아라는 거인의 발에 박힌 고통스러운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푸틴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들 반군 자체의 힘이 아닐 겁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러시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제국은 언제나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균열로 무너졌습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경제난에 지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노프 왕조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199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렁과 경제 실패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자 막강했던 소비에트 연방도 해체되었습니다. 푸틴은 이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란군이 그 자체로는 미약할지라도 이들의 활동이 전쟁에 지친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붓고 군 내부의 동요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시비르 대대와 같은 소수민족 부대의 등장입니다. 러시아는 190개가 넘는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동안 크렘린은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로 이들의 불만을 억눌러 왔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수민족 출신 장병들이 유독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면서 잠재된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체첸, 다게스탄, 부랴티아 등에서 징집된 젊은이들이 총알바지로 소모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시비르 대대는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적 착취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푸틴 정권 교체를 넘어 모스크바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저항이 다른 소수민족 공화국들로 번져나간다면 러시아는 걷잡을 수 없는 내부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현실 세계만큼이나 온라인 공간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Nan Polices, Kamjaktadan Standonger. 반군 측은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전과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영웅적인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새로운 대원을 모집하고 러시아 내부의 동조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죠. 반면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가짜뉴스와 서방의 공작으로 치부하며 여론을 통제하려 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정보는 총알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문제는 일반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보의 안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고 이는 사회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꿈꾸는 러시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부터 이들의 생각이 각기 다릅니다. 자유 러시아 군단은 푸틴 없는 민주적인 단일 국가 러시아를 원합니다. 서방과 협력하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 의용군단은 푸틴보다 더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가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시비르 대대를 비롯한 소수민족 그룹들은 아예 러시아 연방의 해체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푸틴 타도라는 공통의 목표 뒤에는 서로 다른 동상이몽이 존재합니다. 만약 푸틴 정권이 실제로 붕괴된다면 이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이념과 목표를 위해 또 다른 내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혼돈의 시대가 끝난 뒤 더 큰 혼돈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반란의 불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당장 푸틴 정권을 무너뜨릴 힘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 자체가 푸틴의 철권 통치에 균열이 생겼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러시아 사회의 피로가 누적될수록 이 불씨는 더 크게 타오를 것입니다. 전차와 미사일로 외부의 적을 막을 수는 있어도 내부에서 번져나가는 불만과 저항의 목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미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총구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러시아 내부의 저항 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은 조국을 구하려는 애국자일까요? 아니면 혼란을 부추기는 반역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가장 날카로운 토론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